여러분, 혹시 최근에 이런 문자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고객님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변동되어 안내드립니다. 적용금리 연 7.62%. 처음 이 숫자를 봤을 때 눈을 의심했다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10%. 그냥 숫자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게 실제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으로 바뀌는 순간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예를 들어 볼게요. 3억짜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고 해봐요. 금리가 3%였던 시절엔 한 달 이자가 약 75만 원이었어요. 근데 금리가 7%로 올라가면요. 한 달 이자만 175만 원이에요. 한 달에 100만 원이 더 나가는 거예요. 1년이면 1200만 원. 이게 그냥 금리가 좀 올랐네 하고 넘길 수 있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저도 처음에 이 숫자를 접했을 때 솔직히 멍했어요. 그냥 뉴스에서 금리 또 올랐다더라 하는 말을 흘려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무게감이었거든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됐냐고요? 2026년 3월 시중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상단이 연 7.02%를 뚫었어요. 2022년 10월 이후 무려 3년 5개월 만에 최고치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도미노처럼 연결되면서 만들어진 결과예요. 가장 결정적인 방아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중동이에요. 2026년 초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어요. 호르무즈 해협이 어딘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하면 중동에서 생산되는 석유의 약 20%가 이 좁은 바닷길을 통해 전 세계로 나가요. 그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결과는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9달러까지 폭등했어요. 유가가 오르면 우리나라 같은 에너지 수입 의존 국가는 직격탄을 맞아요.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오르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쉽게 내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올려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이에요. 여기서 잠깐 용어 하나만 짚고 갈게요. 뉴스에서 은행채 5년물 금리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 엄청 간단한 개념이에요. 은행도 돈이 필요해요. 우리한테 대출해주려면 그 돈을 어디선가 끌어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은행이 채권을 발행해서 시장에서 돈을 빌려요. 이 채권의 금리가 바로 은행채 금리예요. 은행이 돈을 비싸게 빌릴수록 우리한테도 비싸게 빌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2025년 말에는 3.5% 수준이었는데 불과 3개월 만에 4.1%를 넘어섰어요. 0.6%포인트 올랐다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게 대출 금리로 전이되면 체감은 훨씬 커져요. 그 결과가 바로 주담대 7%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은행이 편의점이라면 은행채 금리는 편의점 점주가 물건을 떼어오는 도매가예요. 도매가가 오르면 우리가 사는 소비자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지금 대출 금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단순히 금리 올랐으니까 무섭다는 공포 영상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예요.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과 그냥 뉴스 보고 아, 또 올랐네, 큰일이다 하고 넘어가는 사람 사이에는 앞으로 꽤 큰 차이가 생길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 7% 금리 시대, 공급절벽, 가계부채 규제의 상가파도 속에서도 조용히 웃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월가의 큰손들이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정부가 왜 갑자기 대출 수도꼭지를 꽉 잠가버렸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게 결국 내 지갑, 내 집, 내 노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오늘 함께 풀어볼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 다룰 내용 미리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금리 7%가 도대체 왜 터졌는지, 중동 이야기부터 은행채까지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드릴게요. 두 번째는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내려야 하는데 왜 안 내려요? 라는 질문에 답이 되는 공급절벽 이야기예요. 세 번째는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규제가 실제로 내 대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경제학 전공 안 하셔도 돼요. 재테크 고수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지금 대출이 있거나 집을 사려고 알아보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뉴스가 너무 무서워서 뭔가 알고 싶다는 분이라면 오늘 이 영상 끝날 때쯤에는 분명히 뭔가 달라진 게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2021년 기억하세요? 그때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주변에서 지금 집 안 사면 평생 못 산다. 대출 최대한 끌어서라도 사야 한다는 말이 넘쳐났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 저금리를 틈타 대출을 최대한 끌어모아 집을 산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이른바 영끌족이에요. 그런데 그때 대출을 받은 분들 중에 5년 혼합형 상품을 선택한 분들이 많아요. 5년 혼합형이 뭐냐면
처음 5년은 고정금리로 가다가 이후에는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구조예요. 당시 고정기간금리가 23%대였거든요. 일단 5년은 저렴하게 버티자는 심리였죠. 근데 그 5년이 지금 끝나가고 있어요. 2021년에 대출받은 분들의 고정기간이 2026년에 만료돼요. 그 시점에 금리가 7%가 된 거예요. 23%에서 7%로 점프하면 어떻게 되는지 다시 숫자로 볼게요. 4억 대출 기준으로 월 이자가 약 10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뛰어요. 한 달에 130만 원이 더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걸 버틸 수 있는 가계가 얼마나 될까요? 실제로 숫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2025년 말 0.27%에서 2026년 1월 0.29%로 올라갔어요. 작은 숫자처럼 보이죠? 근데 이게 전조증상이에요. 때문에 실금이 가는 거랑 같아요. 지금은 작은 금이지만 압력이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는 다들 아시잖아요. 자, 그럼 왜 하필 지금 이 금리가 이렇게까지 올라갔냐? 메커니즘을 완전히 끊어드릴게요. 아까 도입부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핵심은 은행채 5년물 금리예요. 은행도 돈을 빌려서 우리한테 빌려주는 구조예요. 은행이 돈을 비싸게 빌리면 우리한테도 비싸게 빌려주는 거고요. 그 은행의 조달 비용을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은행채 금리예요. 이게 2025년 말 3.5%였는데 2026년 3월에 3.1%를 넘어섰어요. 불과 3개월 만에 0.6%포인트가 오른 거예요. 왜냐고요? 두 가지 이유가 맞물렸어요. 하나는 중동이에요. 이란, 이스라엘, 미국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19달러까지 치솟았어요.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내리기가 어려워져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 좀 기다려야겠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시장 금리는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다른 하나는 한국은행이에요. 원달러 환율이 1,510원을 돌파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이에요. 금리를 내리자니 환율이 더 오르고 물가가 자극되고 그렇다고 금리를 올리자니 가계부담이 폭발해요. 결국 고금리를 일단 유지하는 방향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은행채 금리가 뛰었고 그게 대출금리로 전이된 결과가 7%예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단기 현상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중동 리스크가 단기간에 해소될 조짐이었고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도 여전해요. 그러니까 7%가 일시적 충격이 아니라 2026년 내내 우리가 견뎌야 할 뉴노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처럼 들리죠? 근데 이걸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알면 대비가 되거든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금리가 7%면 집 사기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럼 수요가 줄어서 집값이 내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완전히 맞는 논리예요. 교과서대로라면 그래야 해요. 근데 현실은 달라요. 왜냐면 교과서는 공급이 정상적으로 유지된다는 전제로 쓰여 있거든요.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그 전제가 무너졌어요.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2026년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18만 3,001복 44가구예요. 이게 얼마나 적은 거냐면 2013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적은 숫자예요. 서울은 더 심각해요. 2025년에 서울에 입주한 아파트가 32,703가구였는데 2026년엔 18,475가구로 반토막이 났어요. 43.5% 감소해요. 일부 분석에서는 순수 아파트 물량만 보면 9,600가구에 불과하다는 극단적인 전망도 나와요. 자, 이걸 쉽게 비유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온 사람이 100명인데 식당 주인이 오늘 밥을 10그릇밖에 안 만들었어요. 손님들이 돈이 없든 배가 덜 고프든 간에 10그릇은 결국 누군가의 차지가 돼요. 심지어 10그릇을 먹으려고 경쟁이 붙으면 가격이 올라가기도 해요. 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이 딱 이 상태예요. 금리가 비싸도 살 사람은 사야 하는 구조인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공급이 줄었냐고요? 원인은 2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부동산 경기가 침체했던 시기에 공사비는 폭등하고 분양가는 안 올라주고 거기다 금리까지 높으니까 건설사들이 새 아파트를 짓기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착공을 미루거나 아예 포기한 사업장들이 속출했어요. 그 결과가 23년 후인 지금 입주 물량 급감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건설업에서는 착공에서 입주까지 보통 23년 걸린다는 게 상식이에요. 지금 공급 절벽은 2024년에 씨앗이 뿌려진 거예요. 그리고 이 공급 가뭄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워요. 지금 당장 착공을 시작해도 입주까지 또 23년이 걸리니까요. 공급 절벽이 부르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바로 전세 시장이에요.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 기존 아파트 살던 분들이 이사를 가고 그 자리에 전세 매물이 나와요.
근데 새 아파트 공급이 없으니 이 이동 자체가 막혀버린 거예요. 전세 매물이 줄어드니까 전세값이 올라가고 전세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감당 못하는 분들이 월세로 밀려나요. 이게 바로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전세, 월세화 현상이에요. 2026년 서울에서 입주하는 주요 단지들. 예를 들면 송파구 잠실내 1,865가구, 서초구 레미안 반포 트리니원 2,091가구, DH 방배 3,064가구 같은 대단지들이 있긴 해요. 근데 이 물량을 다 합쳐도 전체 공급 부족분을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해요. 특히 85오크레트르 초과 대형 평형의 공급 감소폭이 23%가 넘어요. 아이 있는 가족들이 넓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어도 갈 데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금리 인상으로 수요는 억눌려 있는데 공급도 동시에 막혀버렸어요.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줄어드는 상황에서 가격은 쉽게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시장이 꽉 막혀서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는 동결 상태에 가까운 거예요. 집을 사고 싶어도 금리 때문에 못 사고 팔고 싶어도 마땅한 가격을 받기 어려운 상황. 이게 2026년 부동산 시장의 민낯이에요. 자, 세 번째 파트예요. 이게 사실 가장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에요.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규제 얘기예요. 정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가계부채 비율이 GDP 대비 얼마냐면 엄청 높아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손에 꼽을 정도로 가계빚이 많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이 상태에서 금리가 7%까지 올라가면 가계가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수 있어요. 그게 은행 부실로 이어지고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시나리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아주 강력한 카드를 꺼냈어요. 2026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1.5%로 묶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조치냐면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금융시장에서는 사실상 대출 봉쇄라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5대 시중은행에는 더 엄격하게 1% 내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은행 한 곳이 한 달에 늘릴 수 있는 가계대출이 약 1,000억 원 수준으로 쪼그라들어요. 은행 입장에서는 1,000억 원 한도 안에서 누구에게 빌려줄지를 골라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실제로 대출 창구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분명히 소득도 있고 신용도 좋고 담보도 충분한데 대출이 안 된다는 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총량 한도가 꽉 찼기 때문이에요. 이걸 대출 절벽 현상이라고 해요. 돈이 없어서 못 빌리는 게 아니라 은행이 빌려줄 수 있는 한도 자체가 막혀서 못 빌리는 거예요. 여기서 더 무서운 조치가 있어요.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불허예요.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의 아파트 담보 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약 17,000건, 4조 1,000억 원 규모의 대출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대출 만기가 돌아와도 연장해주세요 라고 하면 대부분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다주택자한테는 안 돼요, 갚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갚을 돈이 없으면요? 집을 팔아서 갚을 수밖에 없어요. 정부의 의도가 있기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시장에 내놓게 만들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동시에 부채로 자산을 불려온 구조를 강제로 끊겠다는 의지예요. 또 하나, 사업자 대출 전수조사예요.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 구입에 쓰는 편법이 있었거든요. 사업 목적으로 대출을 받으면 한도가 더 높고 조건이 유리하니까 그걸 이용해서 주택을 사는 꼼수가 있었어요. 정부가 2021년 이후 취급된 이런 대출을 전수조사한다고 했어요. 적발되면 전 금융권 대출 제한의 해소 조치까지예요. 이건 사실상 꼼수 다 알고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경고예요. 이 세 가지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 7%, 공급 절벽, 가계부채 규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는 상황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경제학자들은 이 상황을 자산시장의 옥석가리기라고 표현해요. 저금리 시절에는 입지가 별로인 지역 아파트도 수요가 약한 상가도 유동성의 힘으로 같이 올라갔어요. 돈이 넘쳐나니까 어디든 흘러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7% 이자를 내면서도 보유할 가치가 있는 자산과 그렇지 않은 자산이 갈리기 시작해요. 서울 강남권 핵심 지역 아파트 공시가격이 23% 이상 오르는 동안 외곽 지역은 거래가 끊기고 가격이 내려가는 현상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투자자들한테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분들도 전세를 구하는 분들도 대출이 있는 분들도 이 흐름을 알고 있어야 해요. 왜냐면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5년 뒤, 10년 뒤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한 가지 더 짚고 갈게요. 대출 총량 규제가 은행문을 막으면 그 수요가 어디로 가느냐는 거예요. 제2금융권이나 P2P 금융으로 흘러가요. 금리는 더 높고 조건은 더 안 좋은 곳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이걸 풍선 효과라고 해요.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정부도 이걸 알기 때문에 P2P 쪽에도 LTV 규제를 적용하며 막고 있지만 제도권 밖의 사금융까지 완벽하게 막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오늘 본론에서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금리 7%는 중동발 유가 충격과 은행채 금리 상승이 만들어낸 결과이고 2021년 영끌족에게 직격탄이 되고 있어요. 공급 절벽은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쉽게 내려오지 않는 이유이고 전세 시장을 흔들며 서민 주거를 위협하고 있어요. 정부의 가계부채 규제는 대출 총량 제한과 다주택자 압박이라는 두 가지 칼날로 시장을 강제 조정하려 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힘이 동시에 작동하는 2026년 부동산 시장,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 대비가 되거든요. 자, 그럼 결론에서 지금 당장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지금 이 상황,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10% 금리, 공급 절벽, 대출 규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진 상황에서 힘들지 않은 가게가 없어요. 주변에서 나는 별로 안 힘든데?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솔직히 말해서 아직 타격이 안 왔거나 실상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2021년 영끌족들의 5년 고정기간이 지금 막 끝나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아직 변동금리로 전환이 안 된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한테 청구서가 날아오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렇다고 공포에 질려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답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7% 금리 시대를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이해하고 대비하는 사람이 되자. 버티는 건 수동적이에요. 그냥 막고 있는 거예요. 대비하는 건 달라요. 언제 어디서 충격이 오는지 알고 있으니까 몸을 피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이미 그 준비의 첫 걸음을 뗀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에요. 지금 당장 통장 앱 열어서 내 대출 현황을 확인해 보세요. 체크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내 대출이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 혼합형이라면 고정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만기는 언제인지, 이 세 가지예요. 특히 2021년에 5년 혼합형으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해요. 고정기간 종료 시점이 2026년인 분들 혹은 내년인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해요. 왜냐면 고정기간이 끝나는 순간 금리가 자동으로 변동금리로 전환되거든요. 그때 가서 이자가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권고하는 게 있어요. 보장금리 대환 검토예요. 지금 변동금리로 가고 있는 분들 중에 금리 추가 상승 리스크가 걱정되신다면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걸 진지하게 검토해보세요. 물론 지금 고정금리 자체도 높긴 해요. 근데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 확정하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배환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중도 상환 수수료 확인이에요. 대출을 갈아탈 때 기존 대출을 일찍 갚는 거라서 수수료가 붙는 경우가 많아요. 이 수수료와 금리 차이를 비교해서 실제로 이득인지 따져봐야 해요. 이건 은행 창구에서 직접 시뮬레이션을 해달라고 하면 해줘요. 귀찮더라도 꼭 해보세요. 한 가지 더해요. 만기 연장 계획이 있으신 분들, 특히 다주택자분들은 지금 당장 움직이셔야 해요. 정부가 수도권 규제 지역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했잖아요. 약 17,000건이 영향권이에요. 내가 여기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선제적으로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해요. 벼락치기로 급하게 집 팔면 헐값에 팔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집을 사려는 분들, 전세 자금이 필요한 분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얘기예요. 지금 대출 총량 규제로 은행 창구가 막히는 현상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요. 소득도 있고 신용도 좋은데 한도가 차서 대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집 계약했는데 대출이 안 된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소 6개월 전에 미리 은행에 가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와 조건을 타진해 보는 거예요. 타전 심사를 받아두는 거예요. 이게 확정된 약속은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은행을 비교해 보세요. 은행마다 총량 한도 소진 속도가 달라요. A은행에서 안 된다고 B은행도 안 된다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2금융권이나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마세요. 대출이 급하다 보면 금리가 더 높고 조건이 불리한 곳으로 밀려가는 경우가 생겨요. 시중은행에서 7%라면 제2금융권에서는 10%, 12%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이자 차이가 1년, 2년 쌓이면 걷잡을 수 없어요. 급하더라도 일단 멈추고 정말 이 대출이 지금 필요한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해요. 정부 지원 상품도 꼭 확인해 보세요. 디딤돌 대출, 버팀목 전세 대출 같은 정책금융 상품들은 시중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해당 조건에 맞는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고
해당된다면 무조건 이쪽부터 알아보는 게 맞아요. 이게 아마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당장 매수하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요. 첫째, 실거주 목적이어야 해요. 지금처럼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는 위험해요. 팔고 싶을 때 팔 수가 없어요. 거래 자체가 안 돼요. 근데 실거주라면 얘기가 달라요. 내가 살 집이니까 시세 등락에 덜 흔들려도 돼요. 둘째, 대출이자를 내 소득의 30% 이내에서 감당할 수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월 소득이 400만 원이라면 대출이자가 월 120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생활비, 노후준비, 비상금 모두가 무너져요. 셋째, 공급 절벽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지역인지 봐야 해요. 서울 핵심 지역은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하방이 어느 정도 받쳐줘요. 근데 외곽 지역이나 지방은 공급 부족 효과가 덜해요. 같은 돈으로 어디를 사느냐에 따라 5년 뒤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반대로 집을 사면 안 되는 상황도 있어요. 비상금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을 최대로 끌어서 사는 건 지금 시기에 너무 위험해요. 금리가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는 건 도박에 가까워요. 집값이 올라서 대박이 나면 모르지만 금리 부담을 못 버티고 급매로 내놓게 되면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져요. 자, 앞으로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신호를 3가지만 드릴게요. 첫 번째, 시중 5대 은행 대출금리 상단이 7.5%를 돌파하는지 봐요. 지금 7.01%예요. 여기서 더 올라서 7.5%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연체율이 본격적으로 튀어오를 수 있어요. 그게 금융 시스템 불안으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 신호예요. 반대로 금리가 안정되거나 내려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금리 뉴스를 단순히 또 올랐네 하고 넘기지 말고 방향성을 봐야 해요. 두 번째,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연간 1만 가구 미만으로 떨어지는지 봐요. 지금도 이미 부족한 상황인데 여기서 더 줄어들면 전세 대란이 더 심각해질 수 있어요. 반대로 내년 내후년 입주 예정 물량이 늘어나는 발표가 나오기 시작하면 전세 시장 안정의 신호가 될 수 있어요. 부동산 아릴릭사나 KB부동산 같은 곳에서 입주 물량 통계를 무료로 볼 수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만 확인해도 충분해요. 세 번째,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30달러를 넘는지 봐요. 지금 119달러예요. 중동 상황이 악화돼서 130달러를 돌파하면 국내 물가 압력이 다시 강해지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기는커녕 올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반대로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고 유가가 안정되기 시작하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시장 분위기가 바뀔 수 있어요. 유가는 네이버에 브렌트유 가격만 검색해도 실시간으로 나와요. 뉴스를 보면 무서운 얘기들이 넘쳐요. 금리 7%, 공급 절벽, 대출 규제, 연체율 상승. 숫자들이 쏟아지다 보면 그냥 멍해지거나 아니면 반대로 패닉 상태가 돼요. 근데 저는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경제의 파도는 언제나 있었어요. 2008년 금융위기도, 2020년 코로나도, 그리고 지금 이 7% 금리 시대도요. 파도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파도를 읽는 눈을 갖는 게 진짜 생존 전략이에요. 오늘 영상에서 제가 드린 내용들을 정리하면 딱 3가지예요. 첫째, 내 대출 만기와 금리 전환 시점을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모르고 있다가 청구서 받으면 늦어요. 둘째, 대출이 필요한 계획이 있다면 6개월 전에 미리 움직이세요. 총량 규제로 은행 문이 막히기 전에. 셋째, 금리 방향, 입주 물량, 유가 이 3가지 신호를 주기적으로 체크하세요. 이 3가지만 봐도 시장의 방향이 보여요. 어렵고 무거운 시대인 건 맞아요. 근데 이 시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과 그냥 떠내려가는 사람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생겨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그 차이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댓글로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게 뭔지 써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로 꼭 다뤄볼게요. 다들 이 파도 위에서 휩쓸리지 말고 다음에 또 만나요. 진짜 부자 되세요.